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주최하는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에 있는 다른백년연구원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보고서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석하시고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던 저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고, 이러한 책을 그냥 단순하게 책으로만 아니라 거기에 저자로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이 다른백년에서 한국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물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들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런 노력들의 그런 말씀과 노력 지지의 결과로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대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현실 참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겁니다. 1년 반 가까이 다른백년이 촛불 시민운동과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한 셈이죠. 근데 오비일학처럼 다른백년이 시작할 때 문제의식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다가올 세대들, 다가올 100년을 새로운 미래 좌표를 한번 제시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촛불 시민 운동이라고 그럴까, 혁명이라고 그럴까, 가 제시하는 게 두 가지죠. 적폐청산과 미래 비전의 제시, 그겁니다. 그 적폐청산과 미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를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인적천산이죠. 그죠? 상징적인 두 사람이 구속됨으로 해서 인적청산은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개혁이에요.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지금 헌법과 선거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반도를 질곡시키고 있는 분단 상황을 극복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공정 공영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동이 걸렸죠. 근데 이제 남북 분단 상황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그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개혁은 그릇이라고 하면 그 그릇에 담는 내용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근데 오늘 발표하는 한국 보고서가 그런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각들과 제안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정책 얘기는 없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바로 여기 에밀레 종처럼 긴 파정처럼 한 세대를 넘어서 100년 동안 우리한테 큰 울림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11분의 교수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4분 교수 특별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행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 사회의 경제, 안보, 외교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보고서 다른백년 100년 포럼 북토크 다른백년 2018 북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콘서트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을 빌은 것과 같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사회 지성이신 교수님 네 분을 분야별로 저희 저자시기도 하고요. 모셨고 오늘 굉장히 명쾌한 현실 분석 그리고 대안의 제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출판의 후일담 제가 듣기로 재밌는 일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번 이 저자 네 분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교수님들 소개는 아까 들으신 바와 같고요. 그 책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담당하신 부분은 김동춘 교수님께서는 서문으로 근데 일반적인 서문과 다르게 한국의 오늘과 국가개혁의 과제라는 부분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정일준 교수님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레짐의 사회적 구성, 한국 외교안보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라는 글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최백은 교수님은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종언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치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경제 분야 글을 써주셨고 도상식 교수님은 노동 분야 관련해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분야 관련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춘 교수님께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문을 쓰시는 덕분에 책 3권에 3번 실리셨어요. 더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쇄가 안 들어와서요. 네. 책이 좀 많이 팔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제가 이 책을 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책 이름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한국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요. 교육 보고서도 아니고 현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을 보고하는 한국 보고서. 이 책에 이름을 짓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아까 말씀하신 이내경 이사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이내경 이사장님이 또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 원래 제목은 이내경 이사장님이 정하신 거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의식을 해서 대선 전에 뭔가 우리가 비전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자연스럽게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하실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이 책을 이제 2017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대선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한국을 정말 그 현상을 진단하고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본다면 촛불 시위와 조기 대선이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저희들로서는 급당황한 사건이죠. 예정대로 우리가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촛불 시위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정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전이 되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럼 이거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정부가 이 대선이 치러지고 정부가 출범하면은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아주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좀 당황했다 이런 대선이 너무 이렇게 땡겨지면서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지금 다른 백년에서 연구원장도 맡고 계신데 김동춘 교수님 이 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음에 기획하신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대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계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는 담론의 폭발 시기입니다. 담론의 폭발 시기고 이 담론의 폭발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둘러싼 온갖 정책이나 비전이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쨌든 우리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서 앞으로의 이 새로운 정권 이후에 우리 그 당시만 촛불 시위가 나지는 않았지만 정권은 대체로 교체될 거로 예상을 했고 교체될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어쨌든 비전을 뭔가 시민사회나 지식인 사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퇴진한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국가는 10년 동안의 퇴행을 물론 극복을 해야 되지만
87년 이후에 이미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진행돼 왔던 민주화의 한계,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여러 가지 모순들, 탈산업 사회 이런 모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주 고상한 이런 그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미시적인 정책 보고서도 아닌 그런 어떤 중범위의 그런 거를 내는 것이 사실은 시민사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지식인 혹은 연구자들의 책무이기도 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문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한국의 오늘과 국가개혁의 과제라고 하셔서 사실 저는 그 글을 보고 굉장히 이제 놀라웠던 게 처음에 세계적인 이제 금융 관련해서 세계화가 되고 노동이 유연화가 되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우리 사회에게 미치고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개인이 모두가 감정 노동을 하게 되고 개인의 삶이 파괴가 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라는 우리의 현상까지를 쭉 진단을 굉장히 큰 담론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개인의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사회의 문제다라는 것은 짧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단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한국의 어쨌든 분단 혹은 전쟁 이 70년 체제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게 큰 하나의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일종의 저는 뭐 주변부 신자유주의 혹은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라고 보는데 이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와 분단이 맞물려서 전개되는 한국 사회의 최악의 양극화, 불평등 혹은 뭐 세습자본주의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출구가 돼야 되고 그 현실이 단순히 그 새로운 정권 교체라고 할까 혹은 뭐 이런 민주정부 제3기 뭐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그 압축 성장의 결과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도 넘어서야 되겠고 분단 체제를 뭐 우리가 단독으로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대체로 제가 보는 한국의 현실이고 또 그 비전으로서 이제 뭐 사회국가 제가 뭐 그냥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의제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좀 근본적인 질적인 전환의 민주주의의 질적인 전환도 필요하고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제가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촛불 시위가 없었더라도 사실은 이런 의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됐어야 할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서문에 쓰신 것처럼 저성장의 원인을 오히려 세계화,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법인세를 낮춰달라. 이런 것들이 기업의 주장인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풀어나가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쓰신 저자분들이 이러한 그 현상에 한국의 오늘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해서 동의를 하신 뒤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풀어주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국가개혁 과제 부분도 서문에 담으셨잖아요.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개혁의 과제의 방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한국의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식으로 표현하면은 만들어지는 과정 속의 국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국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동아시아의 국가는 아직 소위 말해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근대 국가의 시스템을 아직 못 갖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정상 국가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상 국가로 가는 문제하고 이미 21세기의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 탈산업화 시대에
정치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비동시성의 동시적인 공존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근대의 과제를 완수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거꾸로 추적해 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동시에 이거를 넘어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를 완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국가가 뭐가 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동시대의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남미나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보편적 그 지평 속에 있고 그 지평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국가나 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제가 이제 그냥 사회국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촛불 시위에서 제기되었던 이제 국민주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시민 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이 사회 다수자 물론 소수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주권자로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국가여야만 되고 그 국가는 어쩌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어쨌든 같이 안고 넘어서야 되는 그런 21세기적인 새로운 국가의 모델이 아닐까요? 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지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시민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닐까요? 그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포함해서요. 예. 예, 촛불 혁명을 이번에 개헌안에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개헌 특위에서 또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촛불 혁명을 받아 안아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어떻게 지금 상황에 믹스를 하고 좀 더 시민의 뜻을 받아 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상식 교수님. 예, 제일 끝에 계셔서 예, 마지막에 하실 걸로 알았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조상식 교수님께서는 교육 분야 한국 보고서를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글의 제목을 보면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정상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상화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수능 칠 때라든지 수능이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빅 이벤트지 않느냐라고 하면 다 알 정도인데 근데 이런 그 교육 정상화라는 것을 노동하고 연계시키셨다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히 노동과 교육을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분석하신 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집필 의뢰를 받았을 때요. 우리 팀목의 그 특징이 어땠냐면 교육 부분이 아니고 교육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 경제학자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집필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평소에 가졌던 우리 교육학자 쪽에서는 아마 이게 소수 의견일 겁니다.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육학자들은 대체로 교육 정책만으로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뭐 어떤 전공 영역의 그 고유한 어떤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 교육은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하는 지점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교육학자들 일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 했을 때 우리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거기에 노동시장이 왜곡된 원인을 찾게 되면 바로 대학 서열화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의 진입에서의 극한 경쟁은 바로 초중등에서 벌어지고 초중등 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미 유아교육에서 출발 단계에서 불평등이 벌어지고 따라서 제 그 앞에 일종의 뭡니까 그 권두원 비슷하게 쓴 게요. 제목 자체가 이 전략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연계를 통해야만이 한국 교육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집필지는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의 집필지 중에서 교육학자가 2명이고 그다음에 2분이 노동경제학 전공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래 부분은 제가 썼지만요. 그다음에 중등, 그다음에 고등교육, 그다음에 입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예.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분석 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콘서트를 봐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노동 분야 학자분들과 이제 교육 분야 학자분들께서 우리 교육을 지금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서 저는 교육 문제를 교육 정책만 가지고 풀려고 해서는 너무 지금 교육열이 과열됐기 때문에 오히려 풀 수가 없고 주변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쓰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 교육에서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해서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교육 문제부터 해서 너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분야가 가지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교육 부문이 우리 그 한국 보고서에서 큰 카테고리로 자리 잡히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교육이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교육 부문은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육하고 학교 교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 굉장히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육자 혹은 교육학자들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교육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배출하고 난 다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길러진 인재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화된 학교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핀란드나 이런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 교육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학부모들이 공교육에다 신뢰하고 맡겨놓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교육 자체가 과담론화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도화된 학교 교육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부분이 있거든요. 노동시장에서 그다음에 계층, 계급, 형성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근대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학교 교육이 도구화돼서 계층과 계급이 고착화 내지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 교육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교육 불평등의 고착화 재생산입니다. 예. 그러한 틀로 현상을 분석을 하시면서 그 책에 보면은 교육이 무너졌다. 아주 처참한 지경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아까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나중에 사법시험 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이게 교수님께 배운 부분이 그 기소 부분만 배웠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기소를 하고 1심 재판하고 2심하고 3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실무자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저 혼자 합법시험 준비를 학원 가서 하면서 나머지 90%의 실무 공부를 했던 그러면서 참 그 교수님 점수는 참 잘 주셨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글의 후반부에 가면 이 분석에 대해서 대안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불평등의 해소와 교육 정상화 방안까지 써주셨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미래의 교육의 철학은 이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이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이 흔히 백년지대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교 전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서오경으로 2000년 동안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실제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 이 환경 자체가 급변하는데 교육이 어떤 식으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가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사회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종래의 모습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교육이라는 게 방향성을 잃고 그때그때 이렇게 실용적으로만 접근하면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갖고 와서 조금 이렇게 원칙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목적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목표를 갖고 일관되게 지향을 하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접목시키는 노력. 그걸 이제 우리가 목적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답 정도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교육 시스템의 방향이 이랬으면 되겠다라고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그 답이 있으면 이미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은요. 가르치는 과정과 가르칠 때까지 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웃풋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무력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상당히 도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이란 요 도구화된 측면들이 굉장히 과기능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만족스러운 답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체적인 이제 토크 후에 플로어 질문을 받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으로 정일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글의 제목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레짐의 사회적 구성, 한국 외교안보 대전략 수립을 제안한다라는 부분이시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오늘 신문을 가득 덮은 핫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깜짝 이루어졌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 한반도가 급물살을 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쟁의 위협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인가 기대도 되고 굉장히 좀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분야인데요. 교수님께서 한미 관계 관련해서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제목을 쓰시지 않고 단어 자체를 레짐 즉 체제라는 굉장히 큰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먼저 제가 정치학이나 뭐 국제정치, 국제관계 전공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 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한 30년 정도 연구해 온 게 이제 미국 문서를 보면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쭉 추적을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미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쓸 때는 뭐 박정희 정권 뭐 할 때 뭐 박정희 레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레짐이 아니고요. 국제관계 이론에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국제관계 이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냉전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현실주의 이론이 그냥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고 거기에 약간 도전하는 이론가들이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많이 쓰는 개념인데. 국제 질서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고 하는 적나라한 힘에 의해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뭐 평화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뭐 상생이라든가 이런 이념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이제 인터내셔널 레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레짐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따온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제도, 예컨대 뭐 외교부, 뭐 국방부 하게 되면 이미 제도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화를 인스티튜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왜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전쟁 시다, 위기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제도를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빌드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정책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제 레짐이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이디어, 제도 그리고 정책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화되어 있는 가치와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비제도화되어 있는 가치나 방향성까지를 포함해서 재언을 하신다라는 뜻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 글에서 또 지금 외교안보 이 저자 팀에서 한국의 지금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글을 이렇게 분석해서 쓰시게 됐나요? 제가 이 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물론 제가 잘 아는 학자들입니다만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마치 그게 굉장히 자주적이고 어떤 주체적인 접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진 않죠. 그래서 거꾸로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무엇인가, 중국에게 남한은 북한은 무엇인가, 북한에게 남한은 무엇인가, 미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에게 남한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역지사지하는 방식으로 물었고요. 중국은 중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 했고, 일본은 이제 일본 정치, 한일 관계를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전공하시는 분이랑 같이 팀을 짰어요. 근데 일본 하시는 분은 중간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빠졌고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건너편에서 바라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 어떤 인식의 갭, 정책의 갭,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일단 주력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갭을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과제인데, 제가 재작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그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인데, 저는 속으로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아주 가끔씩만 이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이렇게 봉합된 다음에 그 휴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것을 어떤 정파의 이익으로 취해갔던 것들이 그 보수라고 하기도 좀 뭐한 어떤 그런 세력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분단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고, 한반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통일을 이야기하지 뭔가 좀 진보적이고 뭔가 좀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분단 상황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채로 뭐 두세 대가 넘게 가다 보니까 마치 한반도가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게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게 이제 몰락사적인 사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고 틀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 IMF 위기 다음에 무슨 뭐 양극화라든가 무슨 그 자살률, 뭐 가장 낮은 뭐 출산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역사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되게 좀 좋은 계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뉴스에 보시면 뭐 서울 상공에서 핵 폭탄이 터지면 뭐 몇 명이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막 나오고 이래서 드디어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그 외교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우리 사회 과제를 나눌 때 그냥 아주 쉽게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뭐 주한미군 주둔과 이제 군,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이제 그 국가 안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아무튼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극복을 했고, 물론 양극화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기대와 현실 사이에. 근데 이제 한번 이 핵 위기 이런 게 터지니까 아주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사상 이념적으로 다 달라도
우리 같이 죽을 수 있구나, 한 방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는,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하죠.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외교 안보 문제는 아주 긴급한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주 고도로 그 전문화된 영역이어서 외교 안보 문제를 몇 수십 년간 다뤄온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것과 사회 보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까지 분절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리버럴이고, 사회 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간 진보적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거가 국가 안보고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가 사회, 우리는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 안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서구의 예를 보면 전쟁 전후해가지고 복지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사실은 사회 보장과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지 개인의 자유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따로따로 이제 그 고민하고 준비해 오다가 이번 계기로, 이번 북한 핵 위기 내지는 뭐 중국의 부상과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그냥 시민, 개인도 외교 안보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필연적인 계기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대비하고 군대를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슬픈 운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뚫리는 방탄복 이런 것도 납품 비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관련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레짐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그 대한 부분을 쓰셨어요. 그 한국의 그런 외교 안보의 그 대전략 수립의 레짐의 사회적 구성은 이렇게 변화돼야 한다라는 제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제가 이제 지금도 하나의 어떤 모범처럼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 20년 됐는데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찾은 문서인데, 미국의 대한 정책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이번에 북한 핵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FTA 협상도 있었죠. 지금도 계속 어떤 그 문화 교류도 있는데, 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한미 관계를 총체적으로 군사 관계, 경제 관계, 뭐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교류 이런 거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모아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고 지금 현안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뭐 갈등이라든가 진전 방향은 이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되는가 하는 걸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한국은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과 한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떤 뭐 협력 요인, 갈등 요인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직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책만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왜 동북아 지역에는 그 EU와 같은 그런 협력체가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더 하면 답을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럽은 조그마한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률가 성립을 합니다. 이 동북아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수천 년간 제국이었죠. 일본이 제국으로 이제 팽창하면서 이제 조선 반도와 이제 만주까지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이제 소련과 이제 미국이 이걸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인데, 지금도 동북아에는 말로는 우리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남한의 관계,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다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마치 한중 관계 따로, 한일 관계 따로 있고 한미 관계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미국에 의해서 다 조정 통제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힘의 그 권력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 양식 못지않게 권력의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외교 관련된 부처에서 그 학자들이나 이제 관료들이 하는 그런 토론회를 이제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한미 관계를 다루는 분들은 한미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갈등이 없고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중 관계 다루는 분들은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는 갈등 요인이 없다 그러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쌍무적인 관계에서만 잘 해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게 두 나라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 즉시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그리고 변화하는 미중 관계, 미일 관계, 일중 관계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국익을 정의하고 그 정책으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해가지고 밀고 나갈 것인가를 정말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려면 정말 뭐 2차, 3차,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짐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대전략이라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가 38도 선이 그어질 때, 그리고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이럴 때,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의사, 우리가 동의한 질서가 아니었잖아요. 중국은 한 번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국제 질서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시진핑이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미국하고 국제관계, 신형 대국 관계라든가 아니면 뭔가 국제관계를 새롭게 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미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5년 안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50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와, 그런 패권 국가와 현상의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서로 맞섰을 때는, 그래서 뭔가 갈등과 뭔가 거기서 변화가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건 뭐 NSC 팀이건 외교 뭐 안보 부처에서건 그거를 다 예상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대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김동춘 원장님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제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변화해서 그게 어떤 힘을 가지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앞으로 대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적인 새로운 표준을 정할 때 우리가 그 룰을 정하는데 룰 수립자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남들이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너 우리 편 할래 말래 하면 정말 고독한 결단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이런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국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지금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써주신 글의 논문의 제목이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종언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끝났다라고 이제 종언을 써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의 집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 하나의 동기는요. 이 다른백년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다른백년이 연구원이 뭘 지향하는가를 듣고 제가 평상시에 제 목소리가 작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한 4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혹은 뭐 우리 사회 경제 문제나 세계 경제의 문제나 사실은 아까 김동춘 선생 표현대로 비동시성의 어떤 하나의 동시적인 어떤 문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된 문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를 꿰뚫는 키워드를 저는 이제 탈공업화 함정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 40년 공부하면서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 탈공업화 함정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인류 세계가 지난 한 200~300년 동안에 산업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산업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사회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제도나 시스템들이 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든 금융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인민민주주의가 됐든 간에 이 정치 질서 시스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는 산업사회 속에서 일종의 그러니까는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결국 탈공업화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세계가 그동안에 200~300년 동안에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일자리하고 소득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났으면은 그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는 같이 날줄과 씨줄로 얽혀져 있는 주요 시스템들도 다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환이라 이거죠. 문명사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를 혹은 근대화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식된 것이었었고 그게 이제 결국 분단도 마찬가지인 거. 근대 국가 수립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든 것도 이제 거기에 연관돼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100년을 그러니까는 또 다른 100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문명사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 질서를 좀 만들자는 이러한 이제 문제인식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집회에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탈공업화 함정이라는 것은 제가 가는 것은 산업화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그러니까는 전환을 못하는 이건 그러니까는 한국이든 세계 경제든 다 마찬가지인데 전환을 못하면서 그 속에서 겪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행기 시대의 어떤 하나의 이런 많은 질곡들 이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탈공업화 함정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응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 할 때는 그 탈공업화 함정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탈공업화 함정 지금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것이요. 탈공업화 함정을 저는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우리가 트럼프 따라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생기고 있을 정도로 트럼프 현상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탈공업화 함정은 조금 더 악성이다 저는 봅니다. 악성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어차피 산업화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만든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만든 질서가 아니다 보니까 악성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탈공업화 함정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미국에서 등장을 했듯이 이상한 대통령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지나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이게 망가지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판단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문제하고 지금 앞에서 소개하신 선생님들이 우리가 진단하는 그러니까는 이 레짐 체인지 문제도 제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 커다란 흐름의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 문제든 세계 경제 문제든 간에 이걸 정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한국식 산업화 모델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 기업가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우리 국민들 이 현상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동부구치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서까지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 산업화 모델은 지금 종결되어야만 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써주시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방향까지도 써주셨는데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패러다임의 경제에 있어서의 대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것이 우리가 흔히 경제하게 되면 산업화 시대를 주도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영국과 미국이었었죠. 그래서 영미형 이제 우리가 시장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중거로 삼았을 때 어떻게 탈공업화가 일어나면서 망가졌냐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60년대 지나면 70년대부터 일자리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망가진 결과가 금융위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제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어지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망가지고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유연화라고 포장된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지만은 그것도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고 90년대에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면서 그것도 더 이상 그러니까는 지속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 정책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미국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금융, 혁신,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데 혁신 시스템하고 대학 교육 시스템도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혁신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뭘로 나타난 거냐면요. 미국식 사회계약이 붕괴됐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조차도 탈구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영미형 시장 시스템의 우리가 핵심은 우리가 시장주의를 시장주의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확대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었죠. 자유시장 이론, 그다음에 자유무역 이론, 그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부정을 하고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죠. 영국의 메이가 대처의 계승자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메이가 자유시장 이론을 아주 공공연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브렉시트에서 봤듯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이 지금 매장시킬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주요 시스템들이 망가지면서 나타난 결과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2016년 11월 4일 날에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국내 전문가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국 시스템이 망가진 결과가 가장 직격탄을 날린 게 미국 백인 서민 남성층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도 바로 미국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상식에서 굉장히 하여간 벗어난 행동을 미국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망가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은 제가 얘기했을 때 한국은 아까 악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악성. 탈공업화 함정도 악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압축적으로 공업화를 했듯이 압축적으로 탈공업화도 진행되고 있고 압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고령화도 진행되고 이렇게 있듯이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라는 것이 사실상 역할을 사실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3대 주축은 뭐냐면은 제조업, 대기업, 수출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도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기록을 후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출구를 잡아야 되는데 출구의 지금 방향성은 어디냐면은 출구의 방향성은 경제 패러다임이 그러니까는 일자리하고 소득의 창출의 가치의 창출이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협력이라는 것은 자연히 뭐냐면은 소유권에 있어서는 공유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협력을 하려면 그러니까 자원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보다는 자율성에 더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더 이제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다 가치 창출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본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협력의 패러다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들, 재산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최근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린 게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러니까 저크버거가 거기 이제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이 가치는 그 회사의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해가지고 사실 생기는 이득인데 저크버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크버그가. 근데 그것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말고 네가 그 좋아요를 누르는 그 이용자들한테 돈을 지급해줘라. 기본소득을 지급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그러니까는 먹여 살리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먹여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러니까는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부는 그러니까는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이 블록체인 자본주의의 지금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은 물론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그러니까는 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요 상당히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가치 창출에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런 인간형과 그다음에 그러한 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가 안 생기면은 소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지향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제대로 저는 이렇게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협력에 기초한 이 가치 창출 방식이 재산권에 있어서 공유를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보다도 자율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협력이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무슨 이 철강 보호주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는 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듯이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 경제 질서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다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탈공업화 함정에서는 그러니까 탈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이행기 시대 때 우리가 겪는 질곡이 당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대안으로는 경쟁을 하고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유 경제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글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모델은 종언을 써주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유 경제의 어떤 실천 과제랄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제이고 담론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3차와 4차가 뭐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다음 방향으로 지금 이제 담론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도입을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이 자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창출의 속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지면서는 결국은 아이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라든가 아이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 사람인 거죠. 사람인데 그 데이터나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공유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가치를 증식시키고 거기서 그 속에서 더군다나 일자리나 소득이 더 이제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라는 것은 속성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속성이 공유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가치 창출 방식이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기업 모델들 보게 되면 다 그러한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 틀 속에서 플랫폼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공유와 경제라는 것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이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 문제를 그러니까는 해소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인간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배당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력은 항상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생애 동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이나 기본배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는 분배 시스템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로 변화하면서 혹은 저는 호혜경제라는 말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공유경제나 호유경제, 협력경제로 바뀌면서 분배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정치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 주요 시스템들이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날줄과 씨줄로 새롭게 구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러니까는 양극화는 초양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평등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새로운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구축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 지금의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탈공업화하고 문명사적인 전환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 갔다 온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빠져서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동춘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책이 보니까 정치 분야가 없어요. 정치는 굳이 싫어하셔가지고 이거를 정치 안 하실 거라서 이거 빼신 건가요? 예, 정치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온 국민들이 매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여기서 더 이야기할 게 있느냐 뭐 약간 농담이고요. 사실은 정치 부분도 포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팀에서 저희들의 일정에 맞추지를 못해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약간 반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헌법 개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법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 세 분 우리 필진 책임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약간의 긴 호흡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를 보는데 정치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조금 넓은 의미로 뭐 사법개혁까지 포함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자치화 분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개혁, 그 정부 정당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당면의 문제이고 좀 더 근본적인 성찰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다른 부분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약간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빠지게 된 것 같고 복지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빠지게 된 것인데 그 역시 약간 조금 정책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이라 다른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이제 준비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년 정도 집필 과정을 거치신 것이 맞죠? 예. 예. 뭐 특별히 정치 분야나 복지 분야가 좀 빠졌다라는 거 말고 약간 아쉬우셨던 점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여기 필진 책임자들 계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연구자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연구자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끝까지 이제 다 자기 어떤 이론이나 이걸 고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다 각자가 연구자들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이미 기성의 연구자들을 서로 이렇게 약간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개인의 어쨌든 입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몇 번을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의 어쨌든 꼭 자기 전공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에 시간을 더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아마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이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이나 어떠한 이제 녹여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어떤 제3의 결론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셨는데 약간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 연구들이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진단과 대안의 제시라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보고서라는 것이 중장기 이 전망과 대안과 방향성 제시라는 이제 한국보고서라는 게 세상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뭐 해마다 발간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기획이나 전망은 이 책에 대한 기획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지금 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정부 이른바 말하자면은 100대 개혁 과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지금 이제 세 분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정부의 어쨌든 5년 동안의 과제가 제출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거시 중장기적인 이런 방향과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좀 더 생산적 논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민간에서 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쪽하고 부분적으로 공통된 의견도 있고 또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이 되면서 뭐 새로운 만약 업그레이드된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9일 날이 대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새 좀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됩니다. 5월 12일자로 해서 그 100대 과제가 이제 제시가 됐고 그 부서마다 각각 녹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뭐 공유 경제 관련된 부분도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아예 파트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플로어 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또 제가 약간 몇 개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미리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 다른 백년이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공간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거 아실 거고요. 박상만님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 1, 2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장기 추계를 세웠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큰 담론의 큰 그림을 외면하는 듯합니다. 증세 담론 없이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뭐 이현민 씨, 그 다른 백년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은 대학생입니다. 교수님들의 대담을 기대하겠습니다. 전명욱님께서는 진보 운동이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통해서 진보 운동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힌트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정승현님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박서영님은 교육제도 시스템의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이 있습니다. 정택문님께서는 촛불혁명 이후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예,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미리 저희가 좀 받았고요. 손을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드신 건가요? 안경 만지시는 건가요? 예, 안경 만지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예, 여기 두 분께서 손 드셨거든요.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유윤열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교육
말씀해주신 조상식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중간에 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말씀이 교육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한 게 제가 맞게 알아들은 건데 저는 아직 제가 이제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고 좀 오히려 그 도구를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정치적이고 더 이데올로기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 일기 때만 해도 실효세 1% 잡았거든요. 2017년에 한 35쯤 잡아놨어요. 35조 정도. 근데 현 정부에서 하는 방안으로는 한 임기 내에 GDP 대비 0.78에서 1% 정도요. 그렇게 되면 이거 너무 후퇴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유세 실효세율 같은 경우도요. 이 시장 가격 대비 0.15% 계속 연도별로 똑같아요. 그리고 공시가격 대비도 0.28%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촛불 정국에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면 지금 단계에서 이 실효세율 같은 경우도 거의 1%를 잡고 최하 그 정도 잡아놓고 보유세 실효세 1% 잡아놓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은 여쭤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대개 5년 동안 0.7에서 1% 사이 거기밖에 없어요. 대답이 다 그런 것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 설계가 초과세수 세입 측면에 초과세수 이렇게 잡아놓고요. 세출은 지출 고조정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쯤 증세 담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178조가 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그러면 네. 현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율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세 관련해서 담론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점에 네.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최백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탈공업화의 함정이 이제 올 거고 그리고 공유 경제, 협력 경제가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간형을 배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인간형이 어떤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이런 기회를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최백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율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동춘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주변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두 분 앉아 계신데 혹시 학생이세요? 예, 아까부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시죠? 사실 요즘 이제 외교 뉴스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오늘 뭐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든지 이런 일이 지금 막 짧은 시기 동안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그게 이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끌려다녔잖아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키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우리 현안이기도 한데 그건 한반도 얘기고요. 조금 더 세계 전체 흐름을 보면 특히 미국에서 신냉전주의가 다시 도입되는 거 아닌가. 군사적 대결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더 강화되는 것 같고 최근에 통상 관계도 그렇고 외교 관계도 이제 소프트 파워가 거의 사라지는 그럼 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더 근본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주의적 현실주의가 상호주의적이고 협력적이고 평화우선주의로 전환할 어떤 모멘텀이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그 미국이 판단하는 주한 미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이 미군이 판단하는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라던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역할을 다시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세 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약간 교육에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럼 교육의 의미 내지는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외투, 그러니까 외피의 형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에서의 내용을 말씀하신기보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정 교과서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역사적인, 아니면 그게 하나의 진보와 보수의 어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이제 더 중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라든지 뭐 노조의 역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이제 소위 유럽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우리 거기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얘기가 안 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얘기가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얘기되지 않고 보통 이제 틀에 관련되어진 얘기들이 주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에 관련되어진 게 이제 큰 화두가 점점 되어질 텐데, 지금 저희가 그 한국 보고서라는 게 100년지 되게,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는 거라고 봤을 때, 향후 100년에는 이제 성평등의 문제, 성차별이 해소되어지는 문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내용에는 한국 보고서에서는 그게 이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성평등의 성차별 해소에 관련되어진 그게 각각의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외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들어온 질문들을 정리를 좀 하면, 총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또 주변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개념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외교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일준 교수님께 미국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성과로 지금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것이냐 등등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먼저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제가 얘기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일단 그 교육이 도덕적인 그런 추상적인 영역이냐 질문.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했을 때 유럽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대안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경제 쪽에 얘기를 하셨지만 인재상 뭐 이런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제가 일을 조금 몇 개 도와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정책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부가 지금 김상훈 교육감 들어서고 수능 절대평가, 영어 교육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다 넘겼는데, 그 이유는 조금 변화하면 뭐냐면, 교육 정책, 그러니까 정책으로서 교육은 부동산 정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기 자식 교육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따지기 때문에 그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과 학교 교육은 다릅니다. 교육은요, 사실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 형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의 문제로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그 국정교과서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좋은 질 말씀하셨는데 교육에서 가르칠 내용은 사실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으로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한국사 교육 국정화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가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위 시빅 에듀케이션 영역이 가능한 이유가요. 이쪽 스펙트럼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극좌우가 없습니다. 별로. 우리는 상당히 넓고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극우적인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6.25를 거친 우리 특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쟁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우리 학자들이 독일식 보이텔스바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 다룰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관점들을 다 교사는 제시하라. 그리고 논쟁화하라.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는 걸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맞는지는 조금 고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과 정치, 그 다음에 역사 이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력한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따질 부분은 좀 있는데 이거 한번 대안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을 기르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이 답이냐 했을 때 사실 교육적 가치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등교육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제너럴한 인간을 키우는 거하고 굉장히 스페셜한 전문 영역을 키우는 인재가 있을 때 시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후반은 굉장히 제너럴리스트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몇 권 읽고도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진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을 찾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경영학과를 다 바꿔버리면요, 대학이 다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고 사회를 제일 이끌 것인가 했을 때 답은 없어요. 그럼 뭐냐? 상황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뭘 요구하냐. 그랬을 때 지금은 노동시장이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인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만약에 타입을 찾는다면 답은 없다. 하지만 미래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창의적인 인간은 맞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인간이 맞고 지식을 꾸러미로 받아들이는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다 못 해주신 부분을 마침 물어봐 주셔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외교안보 레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첫째가 이제 역사 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구 축, 세 번째가 성찰인데 역사 축, 지구 축 그리고 성찰이라는 세 가지 축이에요. 근데 주한미군 얘기를 하려면 한국 전쟁에서부터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 아시아 전략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제 그거 하게 되면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 주한미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을 에다가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순전히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군을 남한 땅에 이렇게 주둔시키고 있는 게 그렇게 썩 군사 전략적으로 이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옛날 에치슨 라인에서부터 이상한 신화가 있는데, 미국이 45년에 이제 38선 이남을 점령한 다음부터 한 번도 이 한반도를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 한반도의 가치를 이제
육군을 주둔시킬 것인가, 해군으로 할 것인가, 공군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1958년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5년 후인데 북한에서는 그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이 전부 압록강 너머로 철군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해에 미군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를 합니다. 91년에 핵무기를 그 철수할 때까지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전쟁 때부터 핵무기를 쓰겠다는 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도 이야기를 했고 아이젠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작년에 글을 쓰면서 한반도 핵위기 그러면 우리는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한 다음부터라고 생각을 한반도의 핵위기라는 게 따옴표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핵위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핵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위기도 이제 역사 축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군 편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군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소련과는 달리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이 평상시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그렇게 많은 그 군대를 이렇게 동원할 수 없어요. 징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전략은 핵 전략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무기로 소련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도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는 게 핵심 전략이어서 핵 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거였대요. 그래서 지상군 이거는 굉장히 좀 부수적인 것이었는데 이 정치적인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한국 땅에 있는 거 없는 거 크고 사실 우리 남한으로 국한시켜 놓고 보면 미군이 있는 거 없는 거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문제지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군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를 탐지해 가지고 군대를 배치시키는 데까지 최소한 이틀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이면 바로 오거든요. 비행기 타고 금방 오기 때문에 군사 전략상으로는 주한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그 바게닝 그 레버리지의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래경 스님께서 과연 미국이 이제 그런 패권주의적인 현실 정치 이거를 포기를 하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좀 쓰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반도가 왜 분단이 됐지? 냉전 때문이지. 왜 분단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지? 냉전 때문이지. 그런데 냉전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왜 이제 북한이 안 무너지지? 냉전 체제가 안 무너지지? 분단 체제가 안 무너지지 하면 이제는 다 북한이 이상한 체제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저 같이 연구한 이제 정영철 교수께서 쓰신 게 그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냉전 체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어떤 패권 경쟁, 남북 간의 대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한 내부에서 정치 세력들 간에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느냐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핵 위기, 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그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전략적 인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북한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이제 말라 죽는 건데 말라 죽느냐 아니면 일어서서 싸우다 죽느냐 이제 이 선택 중에 이제 핵 개발하기로 한 거죠. 그냥 죽지는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아무튼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현상 변경의 어떤 계기는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외교 안보 문제는 이게 무슨 게임이 말이죠. 우리가 뭐 농구 게임이나 야구 게임 같은 거는 뭐 1점 나고 뭐 홈런을 쳐도 4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우리 45년 이후에 한반도 현대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성공적이냐 실패를 했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뭐 나쁜 쪽으로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둑으로 따지면 나중에 이겼는데 한 반집 정도 이기는 수도 있고 아니 반집 지는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모든 것을 다 걸고 판을 이제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질서가 이 단순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라는 게 지금 다 냉전의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냉전 이전에 2차 대전의 함수로 이게 38선이 그어진 거고요.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는 아직 2차 대전은커녕 그 게릴라 항일 무장전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간대가 겹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 흐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약간 뭐 조심스럽게라도 낙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약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뭐 미국의 어떤 입장, 국익 이런 것보다도 우리 남한 내부에서 정치 세력이나 사회 세력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교안보 레짐 말씀을 드린 것 중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외교안보 레짐, 외교 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국내 사회 세력들 간에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어떤 내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거를 줄다리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니까 그런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안보 영역이 그냥 굉장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이에요. 저는 그것을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다뤄왔다라고 평가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존의 그런 패권주의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돌파고 어떤 그 문턱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까 자율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공유경제 부분도 있었고요. 최백운 교수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한 서너 가지 되는 걸로 알고 들었는데요.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좀 리마인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1년 가깝게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창출하겠다 그러는데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부분은 꽤 많이 이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것 같은데 미래 만들기는 별로 이렇게 사실 기존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이제 논란이 됐었던 한미 FTA 재개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제랑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걸 굉장히 혹평을 했는데요. 한미 FTA 재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혹평을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증세 문제도 아까 첫 번째 선생님이 질문하신 증세 문제 같은 경우도 세제 개편 문제도 너무 미봉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증세를 세제 개편을 얘기할 때 대개 이제 기존의 관념은 대개 이제 소득세 중심의 이제 세제를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불평등성은 좀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그러니까 보다 더 재분배를 강화하는 차원 속에서 증세를 한다고 할 때요. 사실은 증세가 성공하려면은 이 저성장 기조 속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고 소득세율이 한때 91%까지 갔었습니다. 50년대에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91% 최고 소득세율이 91%까지 끌어올렸었어요. 그것도 공화당 정부에서 마지막은 루즈벨트 때부터 올린 것이 그렇게 공화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까지 했었었는데 그때가 미국이 가장 이렇게 그 전성기였을 때였었어요. 미국 산업이 경쟁력이 미국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사실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이제 활력을 좀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활력을 만들수록 저항은 그만큼 적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전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정성 문제 속에서 개선을 한다 할 때 사실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공정성 문제잖아요. 공정성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소득 보게 되면 뭐 금융소득이라든가 자산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득은 기본적으로 다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는 뭐 40%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지만은 뭐 5억 이상하고 100억 이상인 사람하고 똑같은 세율 적용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인 거고요. 그걸 그러니까는 조세 연구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 둘째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와도 별개 문제로 국민들의 그러니까 일단 간에 공정성을 조세가 굉장히 형평성이 좀 개선됐다는 이런 이제 인식을 주려면은 소득세를 그러니까는 훨씬 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최고세 구간을 그러니까 한두 개 구간을 더 늘리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미봉적으로 했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는 저성장 속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조세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건데요. 저성장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반의 세제로는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증세를 해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요. 거기다가 세대 간에 그러니까 이 불평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내게 돼 있고 반면에 고령층들이 되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60대 이상이. 그건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자산에 그러니까는 이게 한 2012년 자료이긴 한데요. 한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도 성장기에 대개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축적을 했었으니까는 과거 세대들은요. 그런데 이제 대개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재정 지출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사회보장이나 복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고령층들이거든요. 근데 세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경제 활동이 이제 끝났거나 끝나가기 때문에. 근데 젊은 층들은 자산은 없고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성장 속에서는요. 그래서 자산 기반 세제로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얘기하는 분야들이고요. 그래서 조세 체계 개편을 사실 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인사들이 자신이 없는 분야들은 그냥 주로 외주를 주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리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정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밀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좀 그 뭐 최근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좀 이제 정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 공격도 받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건 세제 개편 문제는 그러니까는 소득 기반 세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산 기반 세제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세 저항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려해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려면은 새로운 증세를 통해서 얼마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고 국민들을 대다수해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국민들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보니까는 원칙적인 돌파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면 돌파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찔끔하다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가고 시간 관계상으로요. 아까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자율민주주의가 뭐냐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저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과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자리 위원장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을 얼마 전에 내놓은 걸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많은 정책은 사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기재부에다가 맡겨서 만들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듯이 청와대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본 이유는요. 이게 단순하게 기재부에서 하게 되면요.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해요. 기재부는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교육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 시스템에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재구성하는 것도 관련돼 있고 모든 부서들이 사실 다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 풀려면요. 근데 그걸 기재부에다 맡기니까는 굉장히 박근혜 시절 때 안이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함정에 빠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마 여기 지금 저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7, 80년대 초까지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랬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는 대학 교육 방식이나 그때 그러니까는 이 고등학교 교육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게 있는가? 교육 방식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제 경우에 보게 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때와 지금은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변했는데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아까 제가 탈공업화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종사자는 급속도로 1992년도부터 줄어들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교육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제조업 시대 때 산업사회 그러니까 유산들이에요. 네. 유산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미스매치 문제가 저는 청년 일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청년 일자리는 사실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되게 잘 사는 나라들에서 되게 생기는 일반적으로 이게 부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업이 선호한다고 돼 있는데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을 선호하죠. 근데 생산성이 하고 대학 교육하고 연관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약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는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생산성에 별로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협력과 공유를 얘기한 것은 지금 기업이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간에 이들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원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가는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들의 사업에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표현한 걸로 하게 되면 데이터라든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가 맞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마무리 발언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기술의 융복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안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창업을 그러니까는 하라고 장려하는데 창업할 능력은 안 가르치고 창업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그게 우리 교육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 문제가 지금 이제 청년층 실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형 인간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율민주주의를 얘기한 것은 협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력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공생하고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내가 내 개인의 이익을 내 자유를 추구하되 사회 전체의 그러니까는 안녕과 사회 전체가 유지가 되는 걸 전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게 이제 자율인 겁니다. 네. 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상대의 파트너를 그렇게 그러니까 배려해야지만이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좀 못 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협력이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 창출의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된다면은 인간형이 그러니까는 자유에 기반한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해 가지고 한 자유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경쟁하고 이게 한 쌍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는 통제하고 한 쌍이었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협력이라는 것은 자율과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한 쌍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율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 질문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여러 분야를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훌쩍 이제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다른 백년 2018 북콘서트 한국 보고서
이 다른 100년 연구원이 기획을 하고 진보적인 학자 11명이 참여를 하셨죠.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분야에 대한 보고서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춘 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끝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성과 역사성을 다 같이 고려해서 한국의 현재 정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고, 신자유주의가 매우 폭력적으로 시장화가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복지 없는 상태에서의 신자유주의가 왔다는 것, 특권적인 부분하고 시장주의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언급은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미투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한국은 지금 일종의 저는 한국식 68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봐요. 일종의 거대한 이제 이 성평등의 어쨌든 이 젠더의 위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거세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거라고 봐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식 68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유럽이나 미국식 68은 어느 정도 노동운동의 제도화나 노동운동의 세력화가 이루어진 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은 그게 없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사회나 기업에서의 어쨌든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는 채 남성 가부장주의만이 그대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나 움직임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결국은 아까 정일준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지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청와대에만 가 있고, 청와대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지금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잘 안 보여요. 특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더욱 지금 시민사회에 중요 인자들이 다 정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90년대 2000년 전후보다도 지금 시민사회 역량은 훨씬 더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한 이 이야기도 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지식마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 만들기의 작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나 또 우리 사회 소외된 사람들이 이 촛불혁명을 계속해야만 되는 우리가 피곤하긴 하지만 사실은 한 번에 그 거리에 뛰쳐나온 촛불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영역이나 자기 영역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고, 그걸 위한 일종의 우리의 작업이 조그만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정일준, 최백은, 조상식 교수님 그리고 김동준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 참가해주신 11분의 저자분들, 저는 이제 12번째 그 연구자가 바로 이래경 이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해주신 실무자분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